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네.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1위.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였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막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대거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 와, 일본 와,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랭크된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아. 자, 여기서 또 문제. 1980년대 버블 시기에 일본의 일반인과 기업이 아닌 주식으로 돈을 벌며 급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혜성 씨. 일반인과 기업이 아니면 정부? 오답입니다. 세력이래, 세력. 네, 여기서 세력이 힌트도 네. 크리스 씨. 네. 혹시 그 유명한 야쿠자? 정답입니다. 크리스 씨 정답입니다. 진짜? 네. 일본의 조직 폭력배 세력인 야쿠자는 원래 공갈, 협박, 갈취, 밀매, 도박 이런 것 등등 불법으로 하는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이 세력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증권회사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쉽게 돈이 벌리는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 재계와 결탁해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야쿠자 보스는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700억 엔을 증시에 쏟아붓고 1987년 한 해에 120억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버블 시기에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버블 여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이었는데 그 술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무려 30조 원을 빌려서 한 사람이요? 네, 그거를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특이했는데 그 가게에 있는 두꺼비상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것에 투자를 할지를 골랐는데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여자 사장은 체포됐고 두꺼비상한테 기도하면서 네네 투자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은행 그런 채권을 이용한 거예요. 증권사. 네.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쿠자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모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죠. 네. 당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와, 와우. 족두족두.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끝판. 진짜 you only live once네. 진짜 저 정도면 그 흥청망청이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맞아요. 물 쓰듯이.
이때 일본에서는 여유로움의 상징인 레저 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엔에서 4억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 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도 되게 비싼 데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업원한테 뭐 10억 정도의 선물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10억. 10억 원대 선물을 그냥 일반 종업원한테 한다고요? 네, 그런 시대였나 봐요. 대단하다 진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일본인들의 씀씀이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부자가 되면은 자기 집에 하나쯤은 두고 싶어하는 것. 뭐지? 가장 부자가 누구세요? 이쪽에서 저기요. 500억 건물주. 자, 그럼 규현 없어. 씨하고 지원 씨. 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집에 요런 거는 하나, 2개 정도 놔야지 하는 거 없어요? 피카소 그림 그런 거. 그림 그래 그림. 그렇죠. 아 그림이다 그림. 예술 작품. 네. 예술 작품. 한국 그림 네. 이런 거. 그래서 당시는 일본에서 해외 유명한 명화들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 방구 해바라기. 네, 네. 이걸 판다고요? 아 방구. 이거를 일본에서 샀습니다. 와. 반고우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일본의 보험 기업인 야스다 보험에서 3,99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고우의 작품이 900만 달러에 팔린 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에 돈 들어오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업 100주년이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자, 와. 고우의 유명 작품을 산다. 100주년 이렇게 샀고요. 와. 더 보세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그 세계적인 명화들. 네. 첫 번째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인 그렇습니다. 고흐의 작품까지. 모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고흐의 그림은 추정치보다 3천만 달러가 더 높은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뭐 전 세계가 놀랐죠. 정말 플렉스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큰 손들 때문에 당시 그 미술품 가격이 20배나 그 폭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술품 시장까지 거품이 끼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네.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얼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나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